어머니, 이게 뭐예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완전히 상해서 쓰레기 같아요. 이걸 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예, 그게 상했니? 아이고, 내가 얼음을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 집 냉장고까지 냄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주시는 거 너무 부담돼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고 저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예, 내가 이 집 전세금 5억을 보탰다. 내 전세금 빼서 내들 신혼집 해줬다. 그런데도 내가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는 손님이냐? 이게 말이 되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6살이 되었네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흘러간 것 같아.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으려 합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도 똑같이 겪어봤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제 가슴 속에 쌓이고 쌓인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평생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흙을 밟으며 자랐고 시골 여자들이 다 그렇듯 제 두 손은 항상 거칠었고 등은 허리보다 더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약해서 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저는 밭일만으로는 부족해 식당 일도 같이 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 밥 지어놓고 허겁지겁 버스 타고 읍내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종일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밤이 되어서야 허리가 휘청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제가 쓰지도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기억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절마다 옷장에 새 옷이 걸렸지만 저는 늘 지난해 입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멍난 옷은 기워 입었고 신발도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야 하니까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이유이자 핑계였어요. 밥도 잘 못 챙겨 먹으면서 남은 돈은 꼬박꼬박 통장에 넣었습니다. 제게는 사치란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외식도 여행도 아무것도요. 제 모든 희생은 단 한 사람, 제 아들 민석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석이는 제게 유일한 희망이자 기둥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 하나 없이 컸지만 공부만큼은 참 열심히 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불빛 아래서 펜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는 꼭 사람 만들어야 한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민석이는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남들 같으면 대출 받았을 상황이었지만 저는 몸이 부서져라 벌어 한 푼도 빚지지 않고 대줬습니다. 제 몸이 부서져도 제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석이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았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날만큼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힌 것도 밤마다 쑤시는 무릎도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당당히 정장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그렇듯 기쁨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고 예단 예물도 챙겨야 하고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걱정 마라. 엄마가 도와줄게. 큰 소리 쳤습니다. 사실 제게 넉넉한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던 전셋집, 그동안 제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집의 보증금 6억 중 5억을 빼서 아들 신혼집에 보태주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6억짜리 전셋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허름한 투룸 빌라로 옮겨야 했습니다. 곰팡이가 쓴 벽지, 좁은 싱크대, 화장실 문도 잘 안 닫히는 그런 집이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편히 살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희생해가며 얻어낸 그 집,
정작 그 안에는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쁘게 회사 다니는 건 이해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대할 때마다 뭔가 미묘하게 차갑더군요. 예의는 지켰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면 좀 불편해요.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 척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사는데 괜히 간섭하면 안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내 돈 5억을 보태서 만들어준 집인데 나는 그 집에 손님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유난히 피곤해 보이길래 제 손맛으로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죠? 간장게장. 게장은 아무렇게나 담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선한 꽃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장 끓여 식히고 여러 번 우려내서 잡내 잡고 몇 번이고 뒤집어주면서 며칠은 정성을 들여야 제대로 맛이 듭니다. 그걸 알기에 저는 장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암깨를 골라 들고 왔습니다. 버스에서 비린내가 날까봐 신문지로 몇 겹을 싸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집까지 들고 오는데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생각만 하면 힘이 났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이거 먹으면 참 좋아하겠지. 며칠 동안 잠도 줄여가며 게장을 담갔습니다. 간장 끓여 붓고 또 딸 안에 끓였다 식혀 다시 붓고 이렇게 3번은 해야 제대로 맛이 배죠. 손이 쩍쩍 갈라지고 손끝이 간장에 절어 까맣게 물들었지만 저는 아프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아들이 게장을 먹고 웃는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해준 게장이 제일 맛있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마침내 게장이 완성됐습니다. 살이 꽉 찬 꽃게에 간장이 촉촉이 배어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는 아이스박스에 조심스럽게 담아 얼음을 올리고 양손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이제 이걸 아들 집에 가져다 주면 되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게장을 아이스박스에 곱게 담아 손에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투룸 빌라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나오는데 땀이 벌써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은 가벼웠지만 두 손에 든 아이스박스는 무거워 팔이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생각만 하면 그 무게쯤은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서니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까지 3시간은 걸리겠구나. 제 아들이 사는 신혼집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었지만 제가 사는 허름한 빌라는 버스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정도쯤은 문제없다.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시골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삭막한 도심의 회색 건물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스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레 덮개를 눌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간장이 새어 나올까봐 얼음이 녹아 비린내가 퍼질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힐끗 아이스박스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아들 줄 거예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곳은 아들 부부가 사는 신혼집이었습니다. 깨끗한 신축 아파트 단지,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 경비실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주민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내 돈 5억이 들어간 집, 내 손으로 마련해준 집.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들 얼굴 보겠구나 스스로 다독이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숫자 버튼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처음엔 손이 미끄러진 줄 알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삐빅 또 틀렸습니다. 3번, 4번. 아무리 눌러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순간 손에 든 아이스박스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언제, 왜,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자동응답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 주세요.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연결되더니 며느리의 숨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 어머니, 저 지금 운동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내가 음식을 좀 해와서 현관 앞에 있는데 비밀번호가 안 눌러져서 말이다.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말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밖인데. 곤란하게 왜 이러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민석이가 좋아하니까. 개장 좀 해왔지. 잠깐이라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 지금 PT 수업 중이라 손도 못 씻고요. 제가 끝나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그 말투는 마치 귀찮다는 듯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귓가에 며느리의 숨소리가 아직도 맴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 모르는 이 집이 정말 제 아들이 사는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아이스박스를 들고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거워 보이시는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져다 주려던 건데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여기 잠깐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아이스박스를 받아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버스를 다시 타고 돌아오는 3시간, 창밖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아이스박스를 맡기고 오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5억을 보탰는데 나는 이제 현관 비밀번호조차 모르는 손님이구나. 그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맛있게 먹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민석이가 게장 좋아하니까 분명 잘 먹었겠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며 허름한 투룸에 좁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드디어 고맙다고 연락하는 건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가? 경비실에 맡겨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왔는데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완전히 상해서 쓰레기 같아요. 이걸 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밤 낮을 손에 간장 냄새를 배게 하며 손가락이 쩍쩍 갈라져 가면서 담가놓은 게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할까봐 한 숟가락 뜨며 기뻐할 모습만 떠올리며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 쓰레기라는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 그게 상했니? 아이고, 내가 얼음을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 집 냉장고까지 냄새 배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주시는 거 너무 부담돼요. 운동하다가도 연락 오면 갑자기 오시고 저도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제 생활은요? 제 인생은요? 저는 제 생활 다 내던지고 내 인생 다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이 모욕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내가 이 집 전세금 5억을 보탰다. 내 전세금 빼서 내들 신혼집 해줬다. 그런데도 내가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는 손님이냐? 이게 말이 되니?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잠시 말을 잃더니 곧 비웃는 듯한 어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거는 그때 도와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니까 해주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비밀번호 알려드리지 않은 건 저희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생활. 그 말이 또다시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방에 책상 하나라도 제대로 놓아주려고 제 옷 한 벌 사지 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에 손이 트고 무릎이 갈라져도 제 밥그릇은 비워도 아들 밥상은 채워주려고 발버둥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 입에서는 사생활이라는 단어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민석이 애비 일찍 떠나고 내가 식당 일하고 논밭일 하고 옷도 안 사 입고 구멍난 신발 기워 신으면서 모은 돈이다. 그 돈으로 민석이 대학 보내고 그 돈으로 이 집 마련해 줬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문 앞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짧게 뱉었습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신 게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집에 불쑥 찾아오시는 거랑 그 얘기랑 무슨 관련이에요? 도대체? 이만 끊을게요. 뚝 신호음만 남은 휴대폰을 들고 저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주고 간 게 되었구나. 내가 민폐를 끼친 게 되었구나. 그렇게 내리친 현실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투룸, 곰팡이 냄새 밴 벽 사이에서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쏟아부은 정성, 제가 흘린 땀방울, 제가 견뎌낸 세월이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아들 민석이에게는 차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겪은 모욕보다 아들이 받을 상처가 더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 민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네.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다. 엄마는 늘 그렇지 뭐. 아들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도저히 개장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괜히 번거롭게 했지? 미안하다. 앞으로는 네 집에 갑자기 가지 않을게. 내 며느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제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흘러나올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미안해야 할까요? 제가 제 돈 5억을 보태 마련해준 집인데 제가 왜 눈치를 보며 왜 죄인처럼 굴어야 합니까?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약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아들은 애써 제 기분을 달래려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문제지. 하지만 네 앞길 막고 싶지 않아. 엄마는 그냥 참을게.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두고 온 아이스박스. 냄새가 밴 게장을 꺼내들고 이런 쓰레기를 왜 주셨냐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사생활이라며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은 현실. 결국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다. 아니, 손님보다 못하다. 돈은 보탰지만 마음은 쫓겨났다. 그래도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는 죄인이 되기로 한다. 제 손글씨가 번져갔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주말을 맞아 집에 다녀갔습니다. 저는 허름한 투룸에 앉아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온 아들의 양복은 더 말쑥해졌고 얼굴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회사 일도 힘들지만 저도 가정 지키는 게 쉽지 않네요. 저는 순간 며느리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꾹 삼켰습니다. 대신 밥상을 차리며 웃었습니다. 민서가 괜히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 며느리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전해줘.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히 신경 쓰이게 했잖니. 네가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엄마가 더 무겁게 하면 안 되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인으로 남으면 아들의 가정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다시 혼자 투룸에 남아 창문 너머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집 전세 5억을 보탰는데 나는 비밀번호조차 모르는 손님이구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성은 상할 수 있습니다. 간장게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썩게 만들면 안 됩니다. 며느리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제 희생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민석이가 이런 며느리와 결혼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옷 한 벌 안 사고 제 밥 한 숟갈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아들 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집에서 손님이었고 제 정성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자식 한 놈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내 삶이 없어졌다는 것을, 자식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결혼까지 한 내 아들 민석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도 시켜야 할까요?